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두 번째 과목이죠. 해외 투자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5개 출제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그 대안 투자보다 훨씬 여기가 쉽죠. 분량도 작고, 내용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득점, 그래봐야 5개지만 여러분, 고득점을 목표로, 그냥 이제 다 맞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70점인 시험은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이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하는 이유부터 여러분 1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제 분산 투자 효과 1번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국내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왜 국제 투자를 하냐? 1번에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국내 분산 투자에 비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다? 효율적 투자선을 상향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똑같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 또 이제 기대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작은 자산,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다. 아무래도 투자 자산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걸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2번, 국내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위험은 국내에선 제거가 안 되잖아요. 시장 위험이니까. 이거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제거는 못하지만 제거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거기 특정 국가의 전쟁, 이것도 전 세계로 보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다. 하지만 3번,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해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할 때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중요한데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상관관계가 낮은 국가에 투자할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커져요. 그럼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흔히 이제 로 있잖아요, 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플러스 1 사이. 근데 분석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이제 자료기간 선택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 자료를 쓸 거냐, 단기 자료를 쓸 거냐. 물론, 장기간 자료를 이용해야 신뢰도는 높아지는데요. 거기 주의할 말이 있어요. 자, 자료기간을 선택할 때 자료기간이 너무 길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 변화가 포함돼서 예를 들면 전쟁, 뭐 아주 큰 사건 이런 게 들어가면 상관계수 자체 그 아웃풋이 그러니까 부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큰 구조적 변화가 들어가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하게 이렇게 자료기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해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외 투자할 때는 이제 통화가 다르니까 환해지 여부도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단기적으로는 환해지 여부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줘요. 상관관계 분석할 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 이상으로 환율 변동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국이 다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거니까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낮아지는 거다. 그건 쉽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 분산 투자 효과. 국내 투자에서 제거할 수 없는 무슨 위험이요? 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비체계적이라면 안 되겠죠? 비체계적은 그냥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으니까 체계적 위험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맞고요. 장기적으로 환해지 여부는 국가 간 상관관계에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온다. 틀렸죠?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환해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상관관계에 영향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효과는 커지는 거죠.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맞죠? 자, 2번 국제 지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는 이제 벤치마크 지수로 국제 지수를 쓰잖아요. 국제 주가 지수 또는 이제 국제 채권 지수. 거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MSCI나 FTSE 지수는 주가 지수죠. 국제 주가 지수. MSCI는 모건 스탠리사에서 이제 만든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지수죠. 국제 투자 이제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모건 스탠리사가 미국 IB 회사니까 달러 기준의 이제 지수고요. 주로 이제 미국계 펀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3번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지수가요, 시가총액식은 시가총액식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유동 주식수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유동 시가총액 방식. 그러니까 유동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시총이라는 것은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는 값이잖아요. 주식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요. 다 어떻게 해요?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만 가지고 시총을 산출해요. 그게 유동 주식 방식이죠.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예를 들면 대주주가 갖고 있거나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유통이 안 되니까 그 수량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게 유동 주식 방식. 그거 기억하고요. 예, MSCI에는 우리나라는 선진 지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머징 지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지수, 그 월드 인덱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게 아니고 이머징 지수에 편입돼 있죠.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이제 FTSA는 파이낸셜 타임즈니까 영국 지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MSCI와 함께 양대 이제 주가 지수인데 주로 이제 유럽계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더라. FTSE 지수가 선진 지수가 있고요. 디벨로프 그래서 선진 시장 지수가 있고 선진 신흥 시장 지수가 있고 뭐 신흥 시장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여기는 어디에 편입돼 있다? 선진 지수에 편입돼 있죠. 선진 시장. FTSA는 선진 시장. 그다음에 MSCI는 이머징 지수로 편입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WGBI는 뭐예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니까 예, 각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만든 지수죠. 채권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국채로 구성된 글로벌 채권 투자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격인 세계 투자 등급, 투기 등급이 아니고요. 투자 등급 채권 지수에 편입돼 있다. 뭐 네, 그렇게. 자, 문제 볼게요, 여러분. 국제 지수 MSCI 지수는 달러 지수입니다. 예, 단위가 달러입니다. 맞고요. MSCI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유동 주식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FTSE 선진 시장에 편입돼 있고요. MSCI 이머징 지수란 뜻이죠. EM 지수. 이것은 주요 신흥 시장 국가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주가 등락, 환율 변동에 따라서 매일 변동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제 지수는요. 그 이제 편입된 주가 있잖아요. 주식의 주가. 여기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수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이건 뭐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변동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3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인데 체계적 위험으로 본 국제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제 보상. 근데 생각한 것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해외 투자할 때는 여러분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제 보상.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익률로 보겠다는 건데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되니까. 그런데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측정하는 그 유명한 식이 여러분 CAPM 모형이잖아요. 자본 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 모형. 그러면 CAPM으로 여러분 기대 수익률, 종목의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이렇게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주식시장 전체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의 차에다가 이 종목의 베타값. 이게 체계적 위험 아닙니까? 베타가 시장 위험 지표니까 체계적 위험의 크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가로 2번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 거기 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문제를 볼게요. CAPM으로 본 국제 분산 투자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자, 거기에 수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 미국 또 RM이 있고 또 상관관계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 주식의 균형 수익률 그러면 이 투자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의 균형 수익률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요거 코리아 거, 요것도 코리아, 요것도 코리아, 요것도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 시장 간의 상관관계 그걸 베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 눈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무위험 수익률 4%라고 줬죠? 더하기, 시장 전체 기대수 6%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베타 자리에다가 0.8을 곱해야죠. 한국 주식과 한국 시장 간의 체계적 위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6이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균형 수익률. 한국 주식의 균형 수익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미국 투자자가 바라는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역시 이 식에 대입하는데 요거를 뭘 쓴다는 겁니까? 미국 걸 갖다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미국 거, 요것도 미국 거. 요게 이 종목이 우리나라 종목이지만 미국 시장과의 상관관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갖고 계산해 보면 거기 수치 그럼 무위험 수익률 3.5, 미국 시장 기대 수익률 5% 마이너스 3.5, 그리고 0.5잖아요. 한국 주식과 미국 시장 간의 체계적 위험 0.5. 그러면 4.25가 나와요. 이게 추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주식에 투자할 때는 4.25%가 요구 수익률인데 우리나라 주식의 균형 수익률이 5.6%가 나오니까 그 차이, 그게 3번에 이제 1.35%죠. 이렇게 초과 수익 기회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거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이 되겠어요. 자, 4번. 이 초과 수익의 핵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 시장 간의 무위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게 틀렸습니다. 요게 똑같아도요. 한국하고 요게 똑같아도 요게 달라서 나오는 겁니다. 요게 베타 K하고 베타 US 이 체계적 위험이 달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게 크겠죠. 우리 주식이 우리 시장과 상관계가 높을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보다. 그래서 이게 크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큰 것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더 수치가 균형 수익률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로 2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번에 체계적 위험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베타를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 기업. 균형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해당 증권과 그 증권이 속한 시장.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이다. 한국 시장과의 상관계수로 계산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해당 증권과 그 투자자가 속한 시장. 미국 투자자다 그러면 미국 시장과의 상관계수로 계산이 되는 거다. 따라서 각국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균형 수익률이 투자자가 바라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이 나는 거다. 이게 커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똑같아도.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을 때 이제 전제를 하는 거고요. 3번. 세계 시장이 다 통합되어 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 차이가 없겠죠? 초과 수익계는 사라진다. 됐나요? 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이제 수익률 위험, 그 계산하는 방법. 해외 투자하면 이제 그 통화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투자하면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달러로 투자한다? 그럼 다시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자국이란 뜻이죠, 도메스틱. 본국 통화 수익률은 해외 투자했을 때 그 투자국 주가 수익률에다가 환율 변동률, 요 두 가지를 이제 합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이 날 수 있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제로라도 환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환이익이냐 환손실이냐. 그럼 요거 뭐예요, 여러분? 투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0보다 크겠죠. 환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아니고 투자국 통화 가치. 왜냐면 투자국 통화 가치를 내가 보유하는 거니까. 투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환이 0보다 커지는 거고 반대일 때 0보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은, 해외 투자 위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거의 근사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분산으로 위험을 측정한다고 그랬을 때 분산이 베어리언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호로 쓰면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국 통화 수익률의 변동성. 분산은 요거에 제곱 씌우는 거니까 외국 통화 이제 주가 수익률 요거의 분산에다가 환율 변동률의 이제 변동성 여기다가 2배의 공분산 얘와 얘의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위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만 위험이 아니고 요 두 개의 상관관계 쉽게 얘기하면 요거죠, 여러분. 투자국 주가와 투자국 통화 가치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냐, 반대 방향으로 변하냐. 이게 공분산인데 이것도 위험 요인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해외 투자 위험은. 이 공분산 자체는 여러분 이제 양, 제로 다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이니까 이게 음이면 위험이 작아지는 거고 이게 더하는 거니까 양이면 커지는 거고. 자, 문제는 쉽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원화 표시 투자 수익률의 분산을 구할 때 그럼 분산이니까 위험이죠. 필요한 요인 연결해 봐라. 세 가지 요인의 합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거 다 세 개 다 고려해야 되겠네요. 미국 주식 수익률의 달러 표시 분산. 그러니까 요거죠, 여러분. 요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화로 표시한 달러 환율의 분산.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요것 그리고 디귿이 미국 주식 수익률과 달러 가치, 투자국 주가와 투자국 통화 가치의 공분산. 이것도 영향 줍니다. 이 세 개를 다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여러분 이게 시험에 이게 2배냐 3배냐 이걸 묻지 않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공분산도 위험 요인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요 수치를 계산하라 이렇게 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수치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되셨죠?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 자, 이제 이걸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투자국 주가와 통화 가치의 움직임, 이 상관관계도 위험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음의 값을 가지면 줄어드는 거고 양의 값을 가지면 위험이 커지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양, 음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국제 투자 측면, 국제 경쟁력 측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계세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외국인 증시자금이 유입될까요? 유출될까요? 증시자금이 유입됩니다. 왜 유입돼요? 원화를 보유하게 되면 환이익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환이익. 이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원화를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이익이 나기 때문에 증시자금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올라간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여러분 상승하면 우리 수출 잘 돼요, 안 돼요? 수출 경쟁력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출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수출 비중이 큰 나라, 특히 수출주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한 나라 통화 가치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방향이죠. 요거는 지금 양의 관계잖아요. 요거는 음의 관계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요 양의 측면 있죠? 이걸 갖다가 국제 투자 논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국제 투자 측면. 환이익, 환손실 노리고, 유동성 자금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수출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분석한 거예요. 국제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면 양의 관계가 나오고, 국제 경쟁력, 수출 수입 측면, 이걸 분석하면 음의 관계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양, 음이 되는데 이게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주더라. 현재는.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해외 투자 위험 중에서 투자국 주가, 환율 간의 상관계. 그러면 공분산 떠올리면 되겠죠.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양의 상관계를 가질수록 위험은 커지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네, 그건 맞고요. 환율 변동 위험뿐 아니고 환율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 이것도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 즉 공분산도 위험 요인이다. 맞죠? 자, 3, 4번이 중요하죠. 국제 경쟁력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수출 수입 경쟁력. 한 나라 통화 가치와 주가는 음의 관계를 갖죠.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제 경쟁력 논리에 의해서 주가와 통화 가치는 음의 상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해설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 크잖아요. 그러면 환이익, 환손실 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금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측면이 국제 투자 측면 또는 논리라고 얘기해요. 국제 투자 논리가 강하게 작용해서 양의 상관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해외 투자할 때 위험이 지금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양의 측면이 더 강해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가 올라가죠. 달러 가치 올라가서 환이익 보죠. 그럼 주가 상승, 환이익. 그럼 수익이 커지겠죠.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의 기회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국제투자, 국제경쟁력, 요 용어를 명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환해지 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환해지 하는 거죠. 환율 변동 위험을 이제 제거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제 환해지를 할 수가 있냐? 그 해지 방법들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죠. 가장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해지할 수가 있는데, 기억해보면 환해지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외 투자하게 되면 내가 해외 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해외 통화를 미리 팔아놓는 거죠. 나중에 그걸 원화로 바꿀 때 해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환위험이니까, 통화 가치 하락이 환위험이니까 외국 통화를 미리 팔아놓고, 우리 통화를 미리 사놓고,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국 통화 가치 통화를 미리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미리 매입하는 이게 해지 방향이 되는데 이걸 선물안을 통해서 할 거냐 선물을 매도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선물안 매도, 선물 매도 또는 풋옵션 매수 이렇게 기초자산이 외국 통화라 그랬을 때 떨어질 때 이득 보려고 그러면 풋 매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이나 선물안은 매도해야 되는데 니은에 보면 여러분 선물안은 이거 영어로 하면 포워드잖아요. 이게 장외 파생입니다. 선물안은 장외 거래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통화 상품 중에서. 또는 통화 선물. 이거는 장래입니다. 장래. 무슨 선물 그러면 장래죠. 또 통화 옵션은 장래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통화 관련 파생 상품은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거래가 안 돼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주요 통화에 대한 선물만 있지 나머지 통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 외에는 유동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통화 선물이 이런 한계가 많고 또 통화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거래소 상품이니까. 그러면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도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금만 내면 되니까 선물은 그럼 증거금만 화폐를 바꾸고 나머지는 자국 통화로 보유하면 환위험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되겠죠. 주식 대신 주가의 선물. 그 다음에 여러 국가 통화의 분산 투자에도 환위험이 줄어들겠죠. 하나의 화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내재적 해지죠. 내재적 해지. 이거는 이제 해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재적 해지가 뭐다? 투자 대상 주식과 통화 가치 간의 상관계를 이용해서 해지하는 거다. 즉 본국 통화 가치와 양의 상관계를 갖는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 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미국 책 번역한 느낌이 이제 많이 드는데 우리 교재가 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죠. 그럴 때 미국 달러 가치와 양의 상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달러 가치와 양의 상관, 즉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즉 달러 가치 상승의 수혜주들 있죠. 그런 외국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게 되면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럼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 통화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손실이 나요. 이해되죠? 대신 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쇄된다는 겁니다. 환손실 부분하고 주가 상승분이 상쇄돼서 저절로 환위험이 줄어드는 거다.
이걸 내재적액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귿, 이 내재적액지는 별도의 해지 비용, 파생상품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국 화폐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외국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면 그러면 환위험이 저절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내재적액지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환해지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결론이 가로 이번에 국제 투자할 때 이 환해지를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환해지를 거의 하지 않거나 환율이 한 방향으로 크게 변할 때만 부분적으로 해지를 합니다. 즉, 외국 투자했을 때 그 투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한다. 이럴 때 부분적으로 하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2번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걸 수익의 원천으로 보는 거예요. 환위험을.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위험 요인보다는 수익의 원천으로 많이 보더라. 즉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이익 보잖아요. 그럼 주가 상승분에다가 환이익까지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적극적으로 환해질 안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 환위험 해지 전략. 통화 파생 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것은 장외 거래인 선물환입니다. 예. 선물환이 제일 많이 거래돼요. 외환은 장외 파생을 많이 거래합니다. 통화 쪽은.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상장하는데 모든 통화를 다 상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외에서 1대1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물환. 그게 비중이 크고요. 자, 장내 상품인 통화 선물의 경우는 주요 통화 외에는 유동성이 적어지는, 적다는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주가와 통화 가치 간의 상관계에 의해서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주가와 통화 가치 간의 상관계. 이게 내재적 엣지죠. 롤링 엣지가 아니죠. 롤링 엣지는 계속 그 다음 선물로 갈아타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 해외 투자에서 파생 상품을 이용한 환위험 해지라는 것은 투자 대상국 통화를 미리 팔아놓는 거죠. 선물한 매도,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그리고 자국 통화를 미리 사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행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투자국 통화를 미리 팔아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자국 통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해외 투자 좀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이론적인 얘기인데, 그걸 정리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7번을 정리하겠습니다. 통합하란 말하고 동조화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합화, 동조화. 자, 통합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뭐 글로벌화 같은 의미인데요. 글로벌. 자, 통합화는 뭘 말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동일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 동일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 수익률이 나오는 것. 국가 간 차이가 없는 것. 그것을 통합하다. 자, 자본 자유화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다. 자본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통합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죠. 자, 통합된 자본시장에서는 그러면 국제 분산 투자 효과 초과 수익 기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일물일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기회도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100%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나라의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통합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장벽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폐가 다르잖아요. 환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금융제도, 거래비용, 정치위험. 그래서 100% 통합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100% 통합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동조화는 뭐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식시장 간에 닮아가는 정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화라는 것은 각국 주가가 서로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동조화라고 표현하고요. 그 동조화의 특징을 보면 이 동조화는 여러분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뉴스 전파 속도만큼 빠르고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미국 장에 당연히 영향 받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장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 동조화는요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정착되는 추세다. 또 세계 경제가 여러분 위기일수록 닮아가죠. 위기 상황일수록 동조화는 심해진다. 특히 산업별로 동조화가 지금 많이 돼 있는 산업들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IT 산업, 글로벌화된 산업이니까 또는 중간재 산업 이런 데가 특히 동조화가 강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동조화의 특징인데, 동조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는,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줄어드는 거죠. 상관계가 높아지는 거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에 대한 설명. 자, 완전히 통합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동일 위험에 대해서 동일한 수익률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게 통합의 의미예요. 네, 맞고요. 완전히 통합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 초과 수익 기회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예,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런데 각국 통화의 차이, 예, 거기에 따른 환율 변동, 예, 이것은 국제 자본시장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 장벽이다. 자, 국제 주식시장의 동조화는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통합화하고 동조화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 통합화, 동조화. 이게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설을 보면 통합화 없이도 주식시장 간의 동조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 그 자체를 통합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통합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차익거래 가능 여부. 그러니까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통합이에요. 즉 일물일가가 성립해서. 그걸로 평가하는데 동조화는 단순히 그냥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높은 상관관계. 다르다는 거죠. 자, 8번. 이제 국제 주식시장 얘기를 할 거고요. 국제 채권시장. 자, 국제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이제 국제화되는 추세인데, 예, 그 1번에 보니까 두 가지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제 주식 투자. 여러분 지금 우리 컴퓨터 앞에서 미국 주식 매매하잖아요.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시대다. 그런 주식 투자하고 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외국 거래소에 상장시킨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자금 조달하고 또 이제 매매를 하겠다. 이걸 복수 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업 입장의 복수 상장하고요, 투자자 입장의 국제 투자. 이 두 가지 각도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제화가 갖는 의미가 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 주식이 많아지는 거죠. 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좀 전에 본 것처럼 복수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다양화되는 거고,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외국 증권사하고 경쟁을 하는 시대라는 거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는 거의 지금 유일한 거래소 아닙니까? 근데 외국 거래소와 경쟁해야 되니까 이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국제화다. 자, 국제 주식시장의 규모, 요것도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주식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누가 뭐래도 단연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 시장.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주식시장 규모가 이제 다른데, 자, 한 나라 거래소의 규모, 거래소 규모를 그게 시가총액하고 거래량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 규모 결정 요인에 보면, 그걸 다시 그걸 푸른 거잖아요, 여러분.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그 거래소의 이제 종목들의 전체 시가총액. 이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미국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니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 투자자의 거래 형태 또는 주식 보유의 동기와 분포. 이게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예, 주식시장 규모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나라 투자, 우리 같이 이제 단타를 많이 한다. 여러분 성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타 매매를 많이 하면은 회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의 예, 거래량 증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규모에. 3번. 국제 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거기 직접 금융에다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이 주식 채권은 직접 금융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직접 금융. 직접 금융이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직접 금융이 증가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본시장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본시장이라는 게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증권시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비교를 우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GDP, 이 한 나라 경제 규모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더 클 수가 있고, 이쪽이 더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연 시가총액 이 규모가 GDP보다 큽니다. 그만큼 주식이 많이 거래된다는 거예요. 상장된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쪽이 클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들이 많고 중소기업 탄탄한 데들이 많아서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런 데 많아요. 독일 같은 데는 주식시장 규모보다 GDP 규모가 훨씬 큽니다. 경제 규모. 그러면 이렇게 된 나라들은 이게 무슨 뜻이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직접금융이 발달해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국제화는 국제 주식투자, 복수상장 두 가지 각도에서 전개되어 왔다. 맞고요. 투자자의 거래 행태, 주식 보유의 동기, 분포는 주식시장 규모에 파악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거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회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직접 금융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높아진다. 네. 여러분 직접 금융이 뭐예요, 여러분? 자금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주식 채권이란 말이에요. 간접 금융은 은행의 대출이나 예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예금을 받아서 자기 신용으로 대출해주고 자기가 책임지고 회수하고. 그래서 예금이나 대출이 간접 금융이고요. 주식이나 채권이 직접 금융이죠. 자, 9번. 주식의 해외 상장, 그러니까 복수 상장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해외에 상장하는 방법이 거기 이제 직상장하고 복수 상장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복수 상장에 초점 맞춰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직상장이라는 건 뭐냐면 국내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 국내 비상장 기업이 그냥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걸 말해요. 해외에 그냥 다이렉트로 상장한다. 근데 복수 상장은 전제가 뭐나? 복수니까 국내 상장 기업이 외국에 또 상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외국에 또 상장하는 거.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DR 상장하고 원주를 직수입 상장하는 거. 그러니까 DR 상장은 뭐냐면 그 주식의 표시 통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주식을 미국에 지금 상장시킨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원주는 원화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투자자가 원화로 거래하기가 불편하니까 별도의 증서를 발행하죠. 그게 DR이죠. 화폐를 전환하기 위해서 달러로. 그게 DR 상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냥 원주를 그대로 상장하는 거. 직수입 상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3번. 우리나라는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DR 형태로 상장합니다. 원주 직수입 상장은 없어요. 현재까지 없어요. 국제통화가 아니다. 지역통화다. 자, 그래서 이제 DR 발행. DR이 뭐다? 예탁증서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증권 예탁증권. 그러니까 원조를 보관하고 금융기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별도의 DR을 발행해서 화폐를 전환하려고. 그게 DR 발행인데, 그럼 이제 발행 지역에 따라서 ADR, EDR, GDR 이렇게 나누죠. 그 아메리칸이라는 뜻이니까 ADR은 미국에 상장하는 걸 말해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다, DR이. 그래서 EDR은 미국 외, 역외라는 뜻이니까 유럽, 미국 외.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 동시에 발행한다. 그러면 GDR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근데 2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ADR, EDR, GDR 다 통화는 뭐냐면 이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다. 모두 달러 표시 통화다. DR은 다 달러예요. 화폐가.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의 주식을 몇 개의 DR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DR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100주인데 100주를 DR로 꼭 100주 DR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50주 또는 200주 쪼개서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스폰서드란 말이 있고 언스폰서드란 말이 있는데 이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면은 스폰서도.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기 있는 기업은 증권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언스폰서드. 증권회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자, 복수 상장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금 조달이 다양화되는 거죠. 자금 조달 수단이 다변화되고 인지도가 올라가서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 자본 비용 감소. 또 인지도가 올라가서 홍보 효과가 있죠, 여러분. 예, 미국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러면은 상한 가치잖아요. 그 상장 심사를 통과한 거니까 좋은 회사 아니겠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예, 그게 여의치 않은데 만약에 그게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쉽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 정보 비용, 거래 비용 절약할 수 있다. 네, 9번 봅니다. 주식의 해외 상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DR을 상장할 때,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이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GDR이죠. 그거 틀렸네요. EDR이 아니고 GDR.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상장은 현지 제도에 따라서 DR, 원주 상장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주 상장하지 않습니다. DR 형태로 상장해요. 그거 틀렸고. GDR은 한 기업의 주식이 미국, 유럽 등 예, 증권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미국 외 유럽 동시에 각 거래소 소재국 통화로 표시돼서 거래되는 DR을 말한다. 여기서 무슨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소재국 통화로 표시돼서 거래되는 DR이 아니죠. 다 화폐는 뭐다? 달러라는 겁니다. 달러 표시 증서예요. 그 소재국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기업이 미국 시장 상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때는 미국 증권회사가 나서서 내가 상장 비용 부담해 줄게. 관련된 비용. 부담을 해주는데 예, 이것을 언스폰서드라고 해요. 스폰서는 예, 기업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상장회사한테 상장할 때 수수료 받아요. 거래소가. 수수료도 받고 또 회비도 받아요. 그리고 발행 과정에서 또 비용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 상장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요. 안 좋은 점 그러면 예, 상장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양쪽 거래소에 다 상장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10번을 통해서 예, 이제 채권,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는 거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국제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러분. 국제채가 뭐예요?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거. 국제채 그러면 그 나라 거주자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고 예,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요걸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요.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미국 거래소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 미국 돈이 달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우리 원화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념으로 그러면 요거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미국 거래소 그 나라 화폐로 발행했잖아요. 이걸 갖다 외국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를 역외, 그래서 이제 유로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비중이 월등히 큽니다.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애칭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키본드죠, 여러분. 양키본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본 엔화 표시 채권, 일본에서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도 외국채인데 그게 사무라이 본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을 미국에서 발행하면 양키 본드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이제 붙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로채는 뭘 말한다? 예, 채권의 표시 통화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역외 채권. 말이 어려운데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역외 채권. 외국채는 채권 표시 통화 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그 나라 화폐다 이거예요. 여기에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그러니까 양키, 사무라이 본드는 외국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표로 비교를 했는데 이거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자, 유로채하고 외국채는 유로채는 당국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역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이름도 표시가 안 되고요. 신용평가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자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하려고 유로채를 많이 발행해요. 반면에 외국채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과세. 그러면 딱 봐도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유로채가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채권 발행할 때 대부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유로채를 발행하겠죠. 그래서 유로채 발행이 외국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 가로 3번이 유로채 발행할 때 또 유통시장, 이제 그걸 정리해 볼게요. 유로채 발행은요, 사모, 공모 다 있는데 사모보단 공모 형태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거래보다 총액인수 형식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 이게 우리 회사채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발행기관이 다 인수해서 책임 판매하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로채 발행할 때 총액인수. 그게 이제 보딜인데, 그러니까 IB 회사들이 그 국제 이제 중개기관들이 전부 인수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이 유로채는 대부분 통화가 달러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발행할 때 화폐를 대부분 국제 통화인 달러를 써요. 달러 표시고요. 이자 계산은 30, 360 방식. 그러니까 큰 달, 작은 달 안 따진다는 거예요. 연 1회 이자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니까. 그래서 미국 내 발행시장 투자자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제한된다. 제한된다. 미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배짱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행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달러 표시 발행해. 양키본드 발행해. 이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유로채 유통 보겠습니다. 유로채가 외국채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도 높다. 그러면 여기에 규제가 없냐? 스스로 규제하는 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자율규제기관인 딜러들의 이제 AIBD라는 게 있다. 일종의 얘가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규제기관. AIBD는 그거 그대로 번역하면 되겠죠? 협회인데 국제채권딜러협회. 통제를 받는다. 그럼 어떤 통제를 받냐? 여기 이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딜러들은 거래가 있든 없든 매일 거기 거래되는 유로채 양방향 호가를 발표해야 돼요. 또 통상 여기서는 장부 결제래요. 그러니까 실물 이동하지 않고 그건 그냥 전산상으로 기록만 남기면 되니까 장부 결제한다. 문제 봐볼까요? 유로채의 특징입니다. 발행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규제가 없는 역외 금융시장 중심지에서 발행된다. 그러면 외국채냐 유로채냐 그러면 딱 판단이 되죠? 유로채.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 외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면 유로채 개념이 되겠죠? 맞고요. 무기명 채권이다. 투자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도 없다. 이것도 유로채 특징. 네. 그 다음 이제 두 개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해외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도 있고 해외 채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주식에 우리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에 이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ETF 같은데 간접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해외 주식에서 이제 수익이 나면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고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 세율이 22%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이거 주민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민세 포함하면 22%고 양도소득세 그 자체는 20% 아닙니까?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15.4%예요. 14%와 주민세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로 1번 해외 주식에서요. 그 2번을 먼저 봐볼게요, 여러분. 그 기억 니은 있는데 ETF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ETF는 ETF인데 해외 운용사가 만든 ETF 있지 않습니까? 해외 ETF. 요것을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22%.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기본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 최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22% 세금 내는 거예요. 반면에 니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하는 ETF 맞는데 국내 운용사가 만든 거단 말이에요. 국내 운용사가 만든 ETF, 또 우리나라 해외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펀드들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15.4%. 그러면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하고 해외 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 거기에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에 이게 해외 주식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때 과세 내용이다. 예, 옳은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하나씩 봐볼까요? 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이제 이익을 냈어요. 그게 양도 차익이죠. 그러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게 22%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상장 주식에 한한다. 뒷말이 틀렸네요. 외국 주식,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그 뒷말 틀렸고. 자, 주식 투자한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다만 거기 가로가 뭐냐면 그러면 세금 낸 거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낸 것은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세 번째, 외국 주식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 있지 않습니까?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시잖아요. 이자하고 배당. 근데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 조건부 틀렸죠?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국외소득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그 조건부란 말 틀렸습니다. 자, 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22%. 그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표현하죠. 이거 그렇지만 연간 250 얼마 안 돼요, 여러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 있죠. 주식 따로, 부동산 따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파생상품 따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해외 채권 보겠습니다. 해외 채권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거기에 브라질 채권, 딤섬, 판다본드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무위험 채권으로 봅니다. 위험이 없는 채권으로 간주해서 얘는 가상금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행 국채가 만기에 따라서 세 가지 T빌, T노트, T본드. T빌은 단기채입니다. 만기 1년 이하 단기채고요. 할인채입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줘요, 여러분. 이자 지급 없이 미리 공제한 다음에 만기 때 원금 주는 할인채고요. T노트는 10년까지, 1년에서 10년까지 중기채를 말하고 이거 2표채입니다. 6개월 단위 이제 이자를 주는 2표채. T본드는 장기채죠. 장기. 10년 이상 장기채. 얘도 2표채예요. 그 다음에 한때 우리 브라질 채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이자를 많이 줘요. 브라질 채권은. 그래서 그리고 또 브라질 정부에서 이자 소득을 비과세해요. 그러니까 좋은데 환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요 브라질 채권을 파는데 이 환해지를 안 해줘요. 환율 변동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딤섬하고 판다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딤섬이 뭐죠, 여러분? 외국 기업이 어디서?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이에요.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이거 유로채 개념입니다. 유로채. 중국 본토가 아니니까. 근데 얘는 쿠폰이 별로 안 돼요. 우량 기업들이 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쿠폰이 낮아서 위안화 가치 변동, 환차익이 이제 수익의 주 요인이 되는 거다. 판다본드는 뭐예요? 판다곰.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외국 기업들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이건 이제 외국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 전략과 자산. 이것도 쉽습니다. 우리 해외 투자한다 했을 때 뭐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어적 개념으로 할 거냐, 공격적 개념으로 할 거냐. 자, 방어적 투자는 뭐다? 환율, 주가 전망, 이걸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안 한다? 방어적이니까 안 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벤치마크 쫓아가는 거잖아요. 벤치마크 구성을 즉, 복제함으로써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즉, 벤치마크와 수익률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인덱스 전략이 대표적인 방어적 투자죠. 반면에 공격적은
예, 나라마다 환율, 주가 전망 예측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에 반영해가지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다. 국제 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게 효과가 높다. 자, 자산 배분. 특히 여러분 적극적 투자할 때 그러면 이제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산 배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거냐? 탑다운으로 할 거냐, 버텀업으로 할 거냐? 자, 탑다운은 뭐예요? 큰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각국의 국가 비중을 먼저 결정하겠다는 거죠. 각국 거시경제 변수를 보고 국가 비중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산업 개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거시경제 국가 분석이 중심이 되는 게 탑다운이고요. 세계 경제를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라마다 경제 상황 다르고. 반면에 이제 버텀업, 우리말로 하면 상향식이 되는 거죠. 얘는 국가가 아니고 기업이나 산업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 주식, 그걸 미리 선택하면 저절로 국가 비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아니고 산업, 기업이 분석의 중심이 되는 거다. 자, 통합. 전 세계에 이렇게 통합이 진전돼서 글로벌화돼 있다. 그런 이제 산업들의 집합으로 인식할 때, 그러니까 통합이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인식할 때, 예, 접근 방법이 버텀업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 하향식 접근 방법의 특징 찾으라는 거죠. 자,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국가의 투자 비중을 우선 결정한다. 국가 투자 비중을 먼저 결정한다. 이게 탑다운이죠. 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경제의 결합체를 본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겠다. 이거 탑다운이 좋죠. 글로벌화된 산업들과 전망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이나 기업. 이거는 버텀업이죠.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통해서 투자 대상의 주식별 투자액을 미리 정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각국 투자 비중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 버텀업이죠. 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상 문제 풀게요.